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4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오늘도 국방론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 폴란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오늘도 역시 관심이 가는 내용이 폴란드 쪽에서 이 포착이 돼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에 우리 레드백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아마 거기는 기동 사단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3개 있잖아요. 3개 사단이 있고 7군단 하에 그러니까 뭐 2개 정도가 적절한 걸로 보이는데 18기동 사단이라는 곳에서 이거 테스트를 했고 뭐 동영상도 공개가 됐고 저도 보시는 것처럼 한번 다룬 적도 있었죠. 자기들이 막 개발을 끝낸 대량 생산 양산을 준비 중인 장갑차도 있는데 이걸 가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입장이라는 것이 지난 몇 년간 그들의 육군을 현대화, 뭐 군 전체겠죠. 군 전체를 현대화한다는 그런 추진을 해왔는데 막상 이제 유럽에서 전장이 발발하면서 옆 나라가 전장에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장갑차가 준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갑차를 한번 들여다봤다. 예. 자, 이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현격한 차이라고 할까?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 예, 그 업체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 디펜스에서도 어떤 가능성을 포착을 했다. 그래서 어떤 폴란드 정부가 좀 쉬운 결정,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쉬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때 테스트를 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테스트에서 폴란드 쪽에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12월 2일 기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즘 제가 많이 폴란드 쪽 기사를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디펜스 24입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이고 보면은 한국의 PL21 이름도 PL21이라고 정해졌어요. AS21이 아니고 AS를 떼내고 그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뜻이 들었겠죠. AS에는 그래서 PL21 보병 전투장갑차에다가 폴란드에서 개발한 포탑을 장착한다. 이건 무인 포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이다. 차체만 사가져가라. 나머지는 폴란드 걸로 하면 되지. 일단 이런 게 가장 큰 제안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들여다보니까 이거 외에도 폴란드가 이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하나 디펜스의 접근 방법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오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최근에 폴란드에서 폴란드 한국 방산업체 간의 뭐 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게 11월 29일, 11월 30일 이때인데 그게 공개된 자료예요. 지금 오늘 소개드린 기사도 여기서 이제 한화 디펜스 쪽에 언급을 듣고 그것을 옮긴 거예요. 전혀 부정적이지 않게. 그렇다고 이걸로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2장의 슬라이드를 이제 현장에서 찍은 거죠, 이 기사가, 기자가.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 하나의 입장이 보이고, 또 폴란드에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미래의 일이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PL21 IFV라는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 PL21 IFV는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이 3가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의 최고를 받게 된다. 이런 거겠죠. 3가지의 장점을 다 결합한. 그럼 당연히 한 단계 더 나아지겠죠. 그것을 폴란드에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에서 힌트가 있어요. 꼭 폴란드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거, 미국 거. 그 이야기도 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3가지 장점 어디서 취했느냐. 첫 번째 제일 왼쪽부터 보면 당연히 호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랜드 400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장갑차를 지금 구매하는 계획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결론이 좀 이제 지금 지연되고 있죠. 사실은 원래 났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호주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여전히 이 가능성은 높고 AS21의 레드백의 선정 대신 숫자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저거는 우리가 새로 개발한 장갑차죠. K21 장갑차 기반을 두고 호주가 요구하는. 예, 호주는 호주 땅덩어리 바깥으로 나갈 생각이 별로 없죠. 그래서 방호력이 상당히 강조된 그런 차체를 요구했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된 게 이제 레드백이었죠. 저기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장점, 폴란드에 맞는 부분만 가져왔다는 거고 또 저 차체를 폴란드 군이 타본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분명히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이게 지난번 DX 코리아에서 공개가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우리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하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차세대 한국의 보병 전투 장갑차가 예정보다 빨리 차세대 IFV를 배치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자, 이런 거 기미가 있기 때문에 결정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최소한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저럴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방산 무기 체계는 국제 시장에서 탑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많은 방산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즉 방산 산업을 향후 미래 먹거리 중에 주요 항목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병전투 장갑차를 K21 대체할 건데 언제 대체할 거냐? 그 시점은 뭐가 걸리느냐? 시장에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장갑차들이 언제 나올 거냐?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국내에서는 조금 중복 투자가 되더라도 겹쳐지더라도 해외 판매고가 올라간다면 우리 군에 더 나은 장갑차를 그냥 제공한다고 해서 군이 싫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 전체는 이익이니까. 자, 그런 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무기 체계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한 10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많이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군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다. 예. 거기서 한국군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당연히 투입이 될 건데 그것도 폴란드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레드백과 더불어서 레드백은 당신들이 타본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은 또 뭐냐면 미국의 OMFV라고 해서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려는 사업을 미국 육군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실패했었죠. 돈만 날리고. 예. 제대로 할 것 같고 2027년, 28년 결정 한 30년쯤 되면 배치인데 지금 계획이 거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양이 또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많이 호주랑.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좋은 요소들도 뽑아서 다 섞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겠다 당신들한테. 예?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폴란드 당신네들이 지금 몇 년간 고생해서 여러 개의 모델 중에 검증을 해서 지금 양산 준비를 앞둔 당신네들의 대표 방산 기업이 준비한 보스룩은 미안하지만 이런 조합을 얘기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 거 타보셨어도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다르지 않다. 당신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금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자, 이게 이제 그들이 개발해서 지금 배치를 앞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12개 모델 정도를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선정된 게 이거예요. 네. 이거고 여기에 보면 ZSSW30이라는 무인 포탑을 장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KF21이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레드백을 폴란드형을 제안하면서 한 게 채택하고자 한 게 저 무인 포탑을 채택하겠다고 한 거예요. 차체는 우리 걸로 가자. 예. 그래갖고 일단 제안을 한 거예요. 예. 딱 우리 걸로 싹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다. 저 ZSSW30 무인 포탑은 지금 이거는 이제 궤도형이고 차륜형 장갑차가 또 있어요. 폴란드에.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거.
외국 모델 기반으로 자기들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착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타협의 여지 100%로 다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다. 좀 살벌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폴란드의 구매 역량을 보면은, 여력을 보면 지금 이래요. 폴란드가 현재 이런 IFV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게 BMP-1을 가지고 있어요. 구러시아제 표준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1100대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1100대 정도로 적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 군 핵심 관계자들이 작년 후반부에 대언론에 보도를 한 걸 보면은, 공표를 한 걸 보면은, 이 중에 이제 일부는 차륜형으로 대체되고 일부는 이제 궤도형으로 대체가 되겠죠. 궤도형 대체 분량, 즉 보스록 IFV, 이걸 약 580대 정도 구매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최대치로 봐서 우리가 폴란드에다가 레드백 폴란드형을 제안할 때 최대치로 볼 수 있는 숫자가 580대면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이게 현재 아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K-21 장갑차 숫자보다 살짝 많아요. 지금 뭐 추가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한 700대 정도가 갈 것 같은데, 현재 숫자랑보다 살짝 많아요.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인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포탄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간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전례가 있지 않느냐. 예, 크랩 자주포 같은 경우도 그대들 차체를 가지고 하려다가 영국 포탑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K9하고 좋은 우리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느냐. 기억이 좋다. 우리가 당신들 수요를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키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K9으로 또 이전이 됐고 연결이 됐고, K9도 우리가 조속히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빠른 배달을 해줬다. 제작을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당신네 포탑하고 우리네 차체하고 조합한 경험이 여러 있고, 그게 첫 번째고, 크랩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K9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차피 엔진이나 차대나 서스펜션 같은 거는 당신들이 지금 자신이 없지 않느냐, 아직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니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폴란드가. 응? 그리고 K9 차체도 이제 현지 생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주 많다. 예. 자,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도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부분들을 현지 생산하게 되면은, 즉 차체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폴란드 가져와서 폴란드에서 마지막 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포탑 결합까지 쳐서. 당신 폴란드 업계에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아니다. 기존의 걸 포기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엔진, 현수장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그리고 40mm 포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즉 이런 것들은 그 전까지는 조립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부품만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술도 폴란드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단순 조립을 넘어서서. 왜? 분량이 600대 가까이나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무장면에서도 현재는 이제 폴란드 때 ZSSW 30이 30mm 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40mm 포를 언급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40mm 포가 아닐 거예요. 우리 K21에 들어가는 40mm 포가 아니고, 우리가 SMT인가요? 네, 거기서 개발해 놓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착이 안 되고 있는 CTA 포를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기술도 우리가 공유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체가 가긴 가는데, 그 차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경쟁했던 레드백의 차체가 아니다. 아까 OMFV, 미국 그 프로그램의 장점도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차체를 거기다 들이밀겠다는 거예요. 더 작은 차체예요, 기본적으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의 하나가 제안한 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보여주거든요. 차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차체는 레드백 차체 아니다라는 거예요. K21 차체도 아니고, 우리가 미국 OMFV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차체다. 미국의 요구 조건에 맞춘.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우리가 미국 OMFV 사업에 되게 진지하게 관여하고 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요구 조건에 맞추는 그 차체가 레드백보다는
오히려 폴란드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우리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미래 장갑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출형하고 국내형을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K21의 후속 장갑차도 자체도 미국형과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 레드백하고 똑같지 않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OMFV 사업을 잠깐 들여다보면 예전에 다룬 바도 있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영어로는 뭐 저런 이야기인데 이게 미국이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상당히 몇천 대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소가 아니라 얼추 한 3,500대 정도 예상이 돼요. 새로 바꿔야 될 게.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54조 원,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이에요. 27, 28에 결정해서 30년도 양산인데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미국 육군이 몇 번 시도했다가 다 물거품 됐고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OMFV 사업은 주요 목적이 이런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오시코시 트럭 만드는 회사고 지금 JLTV라고 험비 대체형 뭐랄까 소형 전수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거기랑 손을 잡았어요. 파트너가 지금 5개 업체가 뛰어들어 있어요. 예. 제1회전은 전부 다 그거였어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미국 육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걸 제출하고 거기 통과된 회사들을 골라서 이제 시제품 갖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단계 정도는 하나도 이제 이미 성공을 해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기에 제출할 모델을 폴란드에 차체로 쓰겠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거기다가 호주 레드백의 경험 그리고 한국의 미래형 장갑차 K20을 대체할 것의 기술도 같이 녹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폴란드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예. 이미 한번 타봤고 그들의 것도 지금 시험 검사를 타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험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달려보고 쏴보고 병사들의 뭐랄까 소감 들어보고 이거 다 해본 상황에서 이렇게 제안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폴란드를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결정을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5개 사업 후보 업체들이 있죠. 다 알만한 데가 많습니다. BAE 시스템스가 있고 라인메탈이 있고 라인메탈은 이제 레이션하고 손을 잡았죠. 우리 하나 아실 것이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M1 에이브람 생산하는 데고 스트라이크 장갑차 생산하는 곳이죠. 현재로서는 가장 기득권이죠. 그다음 플로리다에서 처음 보는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라는 조그만 회사가 또 발을 담궜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발을 담그고 있는 시간 순으로 보면은 레드백 거기도 뭐 숫자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몇백 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아까 600대 가량 말씀드렸죠. 그 둘을 합쳐서 한 1000대 넉넉하게 그냥 1000대 정도 잡고 미국 것이 한 3000대 정도 한다 하면은 이 셋을 합치면 한 회사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4000대의 장갑차가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하기 이제 국내 시장. 자, 그러면 이걸 만약 한 업체가 다 가져간다면 그 업체는 향후 우리 K9 장갑차처럼 죄송합니다. K9 자주포처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IFV 시장의 뭐 몇십 프로 이상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동인이 충분한 거죠. 세 군데 다 열심히. 자, 그게 하나의 입장이라고 보고 그 최선의 것을 지금 PL21이라는 형태로 폴란드에 제안을 한 것이다. 폴란드가 과연 여기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회 요인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OMFV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래픽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단계에서 제출했죠. 제가 아직 한화의 것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몇 군데 꽤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게 라인메탈 거예요. 자,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처음에 작다, 작고 폭이 좁다, 길이도 짧아졌고 폭도 좁아졌다. 우리가 이미 레드백 때문에 호주에서 경쟁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고 그림도 많이 보셨어요. 그 같은 차량이 아니에요. 전혀 많이 작아졌죠.
즉 이 말은 우리 AS-21 레드백도 지금 제출됐을 거잖아요. 육군에. 우리 사진은 안 보이지 찾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훨씬 작아졌을 것이다. 자, 볼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인 포탑이에요. 우선적으로는 이 라인메탈에서 보이시지만은 50mm 포를 장착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옵션으로 30mm도 된다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무인 포탑으로 가면서 승무원을 2명으로 줄이겠다. 기존 3명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탑승 보병의 숫자를 6명으로 줄이겠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처음에는 보병 1개 분대를 다 태우는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C-17, 즉 C-17 수송기 77톤 실을 수 있는데 저기 2대도 실을 수 있어야 되고 방호력은 이 정도도 돼야 되고 큰 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업체가 그거는 미국 육군 당신 꿈속에서 가능한 제품이지 그 현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업체들 전부 다 보태 그렇게 만드는 회사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물 건너 갔던 것을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제대로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호력을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승무원이 2명의 무인 포탑으로 가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고 보병의 숫자를 1개 분대가 안 되는 6명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보기준의 숫자가 호주에서 경쟁할 때 AS-21 레드백과 경쟁할 때 보기준의 숫자가 7개였어요. AS-21 레드백도 그랬어요. 근데 보기준이 한 개 싹 줄은 거예요. 6개로. 확 짧아졌죠. 그러면서 탑승 인원이 2명에서 3명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줄인 거예요. 자, 그럼 C-17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전투를 한다기보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투를 하고 신속하게 실어 날라야 되죠. 수송기로. 그럼 저기 77톤이 맥시멈인데 최대치인데 저기 2대를 실으려면은 한 대당 무게가 한 35톤 정도 30대 초중반 중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꽉꽉 눌러서 실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레드백이 42톤이었거든요. 42톤에서 예를 들어서 30대 초중반 35톤으로 내려온다고 그래도 한 7톤 정도 무게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보기준이 하나 빠지고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만약 한 35톤 정도로 된다. 그러면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보다 파워가 떨어지고 부피가 작은 엔진을 넣으면 돼요. 그게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추진 체계는 디젤의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은밀하게 작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기로만 작동을 해서 그럼 당연히 지금 이 라인메탈도 나와 있지만 고무궤도겠죠. 그리고 전기 구동하는 포탑이고 거의 무음 상태에서 적을 습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요구한다면 소리 스텔스를 목표로 크게 두고 있어요. 뭐 디젤 하이브리드 하겠다. 자, 이거를 충족시켜야 돼요. 무게에 맞춰서. 작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 우리가 제안한 그 차체도 지금 레드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오히려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라인메탈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즉 이것은 향후 K-21을 대체할 우리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도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용 모델, 해외용 모델 이렇게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호주가 레드백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전장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죠. 그 세 개를 뭉뚱거려서 폴란드에 제안을 했는데 폴란드는 작은 걸 제안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했을까? 작은 것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무게를 한 10톤 정도 뺀. 그리고 탑승 인원 부분은 또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봤을 때 일단 분대가 하나 쪼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향후 미래에 우리 보병 분대가 8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폴란드는 지난번 레드백을 운용을 해보면서 지금 그들의 장갑차도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까지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했어요. 똑같은 데서 보면 동영상이 똑같이 있어요. 경사면에서 발사하는 거하고 지형이 똑같아요.
자, 거기를 단기간 내에 똑같이 두 개를 타봤기 때문에 AS22 레드백의 매력이 폭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큰 차이를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크랩 자주포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장갑차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지만 실제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 업체가 또 이 장갑차를 또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거나 실제 스펙상의 성능이나 큰 차이가 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장갑차가 지금 양산 체계를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에서 하나 디펜스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언론에서도 그걸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 봐서는 마지막 보도를 보면은 계속 생산할 거다라고 일단 입장은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에서는 아니다, 모든 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만들겠다. 그리고 포탑을 여기까 당연히 써주겠다. 나머지 부분도 큰 손해가 없게 당신 발을 많이 담그게 해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듬뿍 주겠다. 성능은 세계 최고다. 레드백보다 더 뛰어나다. 어떡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레드백은 호주에서 만약 채택이 된다면은 호주를 위한 유일한 모델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한국군에도 이렇게 식으로 채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국 것은 오히려 미국 것에 가까울 것 같다. 왜냐? 폴란드에도 그것을 제안한 것을 보니 더더욱 그렇다. 이 무게며 여러 가지가 한국 여건에는 안 맞다. 우리 육군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좋은 차인데 조금 우리 여건에는 조금 그렇다. 대량 생산하기에는 호주에는 적절할 것 같지만 이런 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폴란드의 한 제안을 보면. 그래서 이게 지난번 DX 코리아에서 하나가 제안한 미래형 K21을 대체하게 되는 신형 장갑차인데 뭐 하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일하게 이걸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안 당시의 것을 보면은 당연히 컨셉 모델이니까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 지금 차기 장갑차가 몇천 대 분량으로 2027년도, 8년도에 결정이 돼서 30년도 양산이 들어간다? 그럼 뭐냐? 기존 장갑차들보다는 여러모로 봤을 때 한 세대가 뛰어넘는 거예요. 뭐 동력 장치도 그렇고, 뭐 전장 상황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겠죠. 그럼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방안이 될 거예요, 아마. 새로운 장을 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레드백을 가지고 호주에서 경합을 했지만은, 우리 방산산업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시장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등장할 때쯤 되면은 숫자적으로 성능면에서 그냥 확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때 맞춰서 우리 장갑차도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 옵션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그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더 좋고, 다르더라도 그 모델에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 그 외의 지역에 더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는, 맞춤으로 될 수 있는 우리 것을 같은 시기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참고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폴란드에는 작은 차체를 넣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처럼 보기준 7개짜리거든요. 지금 이게 무게 자그마치 42톤, 승무원 3명에 보병 8명이에요. 이거는 기존의 레드백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레드백에다가 왜 포탑을 한국제로 단 그 정도 형식이거든요. 40mm 포달고 이게보다 훨씬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무원 탑승 부분은 유도리가 좀 있다고 봐요. 있지만 무게 자체는 저무게로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처럼 수송기를 2대씩 실을 가능성은 낮죠. 그렇지만 한 대는 실어야 되죠. 향후 어떤 대형 수송기를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폴란드 전장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 우리 전장이라는 것이 30톤대냐 40톤대냐. 폴란드에도 30톤대를 제시한 걸 봤을 때는 우리 것도 30톤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춤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성분 같은 부분도 그런 분이겠죠. 예.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우리한테 지금 등장한 새로운 기회 조건들, 호주, 폴란드, 미국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가 미래의 보병 전투 장갑차의 모습은 이래야 되겠다. 또 그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냐 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메이저 플레이어다. K9이 그랬고 K2가 그랬고 향후 우리 공군 자산들이 KF-21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바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내놓게 된다. 그래서 시간도 크기도 맞추고 세계 최고 어디 가도 범용성으로서 가성비를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고민이 같이 됐다는 거죠. 지금 신규 장갑차의 투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범용성, 미래 확장성, 미래 전장이 요구하는 IFV의 어떤 기술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차체는 기존 레드백보다는 좀 작은 차체가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